빈센트 업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네. 올해 첫 FOMC를 앞두고 네. 일단 국내 증시 코스피는 좀 관망세가 짙었는데 네. 오늘은 FOMC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일본 BOJ에서 의사록이 발표가 돼서 거기에 네.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 정말 일본 네. 보면 정말 배도 많이 아프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일본 역전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금융에서 이거 딸리네. 아, 이래서 이제 역전 못하게 생겼네. 이게 네, 너무너무 자.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그 일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일본의 실물 경제는요. 네. GDP 명목 기준으로 독일한테 내줬어요, 사실. 오, 예. 네, 그래서 금융하고 실물은 또 약간 일본조차도 음.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이제 사실 1월 FOMC가 적시성 있게 다뤄야 되는 건데 네. 오늘 작가님 요청으로 BOJ를 먼저 좀 다뤄보면요. 네. 의사록을 보니까 골든 기회, 뭐 골든 오퍼튜니티, 골든 타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화 정책 정상화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지난 네. 한 14년 만에 하는 12년 만에 하는 거죠. 네. 이 정상화를 늘릴 그 기회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준만큼 중요한 게 BOJ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BOJ가 언제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건데 그렇죠. 일본 BOJ가 정상화했을 때 나타났던 신흥시장국에서의 약한 고리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까봐 더구나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말하고 연초하고 우리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BOJ마저 버튼을 누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뭐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봄의 전투, 춘투라는 네. 것이죠. 네, 일본의 임금 협상입니다. 네. 1월 26일을 시작으로 아마 7월 달까지 가는데 대부분 한 4, 5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한 3.58% 정도 돼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3.85%, 그러니까 숫자가 좀 애매하죠. 지난번보다 임금을 높이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형성돼 있어서 그게 그대로 된다면 아마 그 시기쯤, 2분기쯤이 올해 상반기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BOJ의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 보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뭐 너무나 명확한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일본 은행이 긴축을 단행하면 엔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딴 건 몰라도. 네. 네, 특별히 여행 가실 분들 당장 사놓으셔야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과거처럼 뭐 100엔당 1,000원 네. 뭐 그 이상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의문인 게 과연 임금 인상이 원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일본에서의 임금 인상은 디플레이션이었으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했던 가장 근간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일본의 현재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놓고 보면 임금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다만 네. 뭐가 중요하냐면 실질 기준으로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임금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네. 중요한 흐름이고 작년보다 높이겠다라는 것이 일본 대부분 내부적인 컨센서스니까 그러고 BOJ의 정상화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구만리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변수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자 일본 증시가 왜 이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유달리 디커플링 되고 있죠.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주요 선진국 등에서 통화 완화를 지속했던 것은 일본밖에 없다. 네.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되돌림이 있다라는 거. 네. 통화 정책은 지금 일본이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정상이 오래되면 그게 정상인가 싶기도 한데 네. 여전히 통화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BOJ 총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금리를 올리고 싶은 타이밍이 여럿 있었고요. 아베노믹스의 미완의 완성 이후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게 의사록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분기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빨리요? 네, 아마 2분기쯤이 뭐 빨리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분기에서 3분기가 언저리일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장 이제 투자 관점에서 늘상 주목을 하니까 그럼 엔화가 드디어 강해지는 것인가? 더구나 저는 올해
달러 강세가 상반기에는 좀 하이라이트 되고 하반기로 될수록 달러 강세 압력이 조금은 수그러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화의 강세폭이 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일본의 투자 관점에서 주식은 좀 요원하다라고 보면 일본의 엔화의 투자 가능성이 하반기를 열매를 보고 결실을 보고 상반기에 빌드업하는 과정 있게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실질 기준으로 약 20개월인가 연속 마이너스 네. 성장이었어요. 앞서 한 3%대 올려줬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올라서 3.5%로 올려주면 네.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낮아지죠. 지금 맞습니다. 일자가 드디어 찍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실질 임금 플러스가 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실질임금 플러스를 보고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치스 페리부스라는 변수의 변수가 다 고정된 가정의 가정을 깔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둔화돼야 되고,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그 가운데 일본 경제에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삼박자가 맞았을 때 BOJ는 정상화를 누르겠다라는 것이니까, 과거보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지금은 주목할 때이고, 다만 지금 뭐 벌써 너무나 기회비용이 크니까요. 미리 100% 될 거야라고 하실 분들은 아직은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네. 대비는 해야 된다. 근데 그 말하는 톤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타겟팅, 인플레이션 타겟팅하고는 네.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거기는 제발 2%를 유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네. 이걸 원하는 거고, 네. 다른 나라는 2% 초반으로의 안정을 원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되는 2%를 맞습니다. 원하는 거고, 네.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악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네. 한 세대가 거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과연 잡히는 것인가? 한국은행에서 좀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인플레이션은 과거 1970년대 이후에 뒤에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즉 물가가 낮았다 올라갈 때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지금처럼 높아졌다가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상당히 높은 국면, 그러니까 높은 물가를 경험했던 세대가 이쯤 되면 물가가 안정됐어라고 느끼려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국면의 물가를 오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연준도 한국도 약간 섣부른 기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대죠. 일본은. 일본은 지금부터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필요한 건데 일본의 세대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자금의 이러한 부스팅, 즉 모멘텀이 과연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을까? 임금 협상에 대한 춘투, 즉 임금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아직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확률적으로는 올해가 이전 작년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춘투 임금 투쟁을 하면서 임금의 인상률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3% 중반 이상이 정말로 평균으로 다 네. 잡힌다. 네. 그러면 이제 외다 가서도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맨날 했던 얘기가 임금이 안 올라서 그러니까 못 이제 올리겠어. 그것은 사실 일본이라는 집단이 네. 정치적으로 또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독립적이라고 보지만 사후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 정치적인 스킨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한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일본이 여차하면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또한 모멘텀이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삐끗하면 다시 완화 정책으로 언제나 회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도 의사롭게 밝히는 것은 지금처럼만 안정적으로 간다면 네. BOJ가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주가를 보면 이제 배가 좀 많이 아픈데 아니 일본이 하는 걸 우리는 왜 못해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일본은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외국 자본 세력들 즉 네. 행동주의 펀드들을 네. 유입을 시켰고 네. 그들이 활동하게 했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몇 네. 년 거쳐서 그래서 네. 전 역사적 고점을 거의 돌파하기 직전인 네.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든 거죠. 네.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뭐가 더 큰 건가요? 이렇게 많이 오르는 데는. 삼박자죠. 네. 일단은 유동성이 많아졌다. 유동성 많아졌다. 네. 예. BOJ가 상당 부분 근데 그렇게 유동성 함정을 탈피할 만큼 많아졌다라는 첫 번째고 네. 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이 바뀌었다. 네. 이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 M&A 이후에 주주 환원적인 친화적인 또한 투자 유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삼박자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모든 것이 항상 한 방향으로 오래 가다 보면 부작용이 그렇죠. 나타납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워낙 오랜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반갑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과연
좋은 건가? 네. 에 놓고 보면 일본의 인구 구조를 봐야 돼요. 일본의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의 윤활유가 계속해서 온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나 임금 상승이 높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 고령화 또한 인구 구조가 완전히 이전 다른 국가들과 다른 상황에서 지금의 네. 인플레이션은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에 네.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노인 세대들의 자산을 다 녹여 먹는 거죠. 그죠? 그 연금 소득을 완전히 녹여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따져보면. 세대 중첩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네. 네, 아래 세대가 윗 세대를 네, 서포트해야 되는데 네.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팍팍하면 서포트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줄 거는 주기만 하면 되는데 돈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 사실상 달러 기준으로 거의 한 30-40% 이상 빠진 거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달러 환산으로 쳐보면.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2분기에 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시장으로의 영향은 네.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 대표님? 사실 앞으로 미래를 조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변수가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니 과거에 일본이 통화정책 정상화 상당히 귀했지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놓고 보면 네. 사실 일본으로 본국으로 자금이 회귀된다는 것은 과거에 일본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뿌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제조업 공동화 현상 이후에 일본의 신흥시장국들의 전초전 기지 그러니까 남미 아니면 신흥시장국의 에이시아, 동아시아 쪽 이쪽에서 자금이 빨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특히 유럽 자금도 그렇고요. 네. 자 그렇다면 늘상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투자 자금이 내가 건실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할 때 나가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손바뀜일 수 있으니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 아닙니까? 외국 자본이 나가고 내 자본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으니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지금과 같처럼 경기에 대한 둔화, 특히 제조업적인 둔화의 우려가 높은 또한 빚에 허덕이는 신흥시장국의 측면에서는 달갑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화가 빠져나가면은 휘청해 할 수가 안 그래도 지금 달러 금리 높아서 네.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 엔화까지 금리 높아지면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골 때린다. 뭐 이런 상황. 이중고가 있을 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의 영향은 없을까요? 한국이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그 신흥시장국의 어떻게 보면 제조업 단에서의 밸류체인이 아니고 네. 유동성 측면에서의 공동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게 대부분 유럽 자금과 미국 자금이라고 하지만 그게 원천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네. 왜냐하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또 옆나라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과연 거기서 독립적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실물 경제는 어떠냐 보면 경합도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실물 경제는 금융시장 사이즈만큼은 동조화가 좀 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금융시장에도. 네. 네. 네, 오늘 일본 BOJ가 의사록을 발표해서 저희가 먼저 그 내용을 짚어봤는데 이 부분보다는 미국의 FOMC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서 좀 해주셨어서 네.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네. 시간으로 내일 4시 30분이면 또 네. FOMC 발표 이후로 또 기자회견도 있잖아요. 파월 네. 의장의. 네. 그 이후로 2월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네. 화면에 보시면 또 이제 뭐 두 가지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9가지나 갖고 왔어요. 9가지요? 네, 2월의 캘린더를 쭉 보면서 그래도 경제 분야에서 아니면 주식 재테크 분야에서 한 번은 고민해야 될 파트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9가지를 갖고 왔고 그 전에 잠깐 뭐 적시성 있게 한 말씀 좀 드리면 이번 FOMC는 뭐 사후적으로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거는요 지준에 대한 레벨이에요. 네, 다들 지급준비금에 대한 네. 레벨, 적정 레벨이 어느 것인가. 뉴욕 연준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지만 파월 의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낮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스탠스가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뭐 QT냐 아니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냐에 대부분 주목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급준비금 자체가 왜냐하면 양적 긴축 이후에 증가했었거든요. 네.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과연 적정하게 어느 선으로 줄어들 것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연준이 보고 있는가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네. 네, 두 번째 보시면 먼저 한국의 수출입니다. 네. 네, 캘린더 데이로 한국의 수출이 되게 중요하죠. 차트부터 바로 좀 볼까요? 일단 보시는 거 기준으로 왼쪽 차트에 보면 드디어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한국의 제1 수출국은 중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입니다. 네네. 네, 완전히 바뀌었죠. 숫자도 규모예요.
대미국향이 19.6%, 대중국향이 18.9%. 네. 반올림을 해도 미국이 한 1%포인트 더 높은 상황. 네. 이게 거진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네, 왼쪽에 그 스쿱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꽤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겠죠. 작년에 1월과 올해 2월이 명절이라는 게 미스매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1월 달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냐. 네, 그렇죠. 근데 20일까지 기준은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어허, 네. 네. 하지만 20일까지 기준 중에서 또 대중국 수출은 또 플러스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일평균 수출 금액이 25억 달러가 되게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임계치의 스위스홀드인데 네. 이 일평균 수출이 25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수출은 우리 실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주식 방송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인덱스하고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의 절대적이죠. 네, 방향성을 좀 보자라고 보고 있고, 자, 언젠가는 글쎄요, 이제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한국 일평균 수출이 코스피에 왜 이렇게 콜린시 높겠어요? 결국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다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수출에 연동되어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의 프락스인 주가 가격에 반영하는 건데 이게 좀 다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네, 하죠, 그런 생각도 정말. 늘 갖고 네. 있고요. 네, 그게 2월 1일 날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월 FOMC는 컨센서스가 워낙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꽤 중요해 보여요.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물가지표고요. 그냥 가중치가 바뀌니까. 근데 고용지표는 왜 중요하냐면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에 선행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행지표들이 있는데 항상 엇갈릴 때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엇갈렸다. 그러니까 선행지표 중에서 이번 1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거다라고 강하게 시사하는 선행지표가 이미 발표가 됐고, 아니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시사하는 경제지표 동시에 발표됐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어느 쪽에 이번에 무게가 실릴까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차트의 오른쪽입니다. 미국 고용은 약 한 78%, 그러니까 러프하게 80%가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요. 근데 ISM 서비스업 중에서 고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지난해 12월 달에 이렇게 수축 국면, 그러니까 50일 기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네. 너무나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의 추세를 보면 급 하강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게 시차를 갖고 미국 통계국의 고용지표에 언제 포함될까가 초미의 관심사,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라고 보면 미국의 노동통계국은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게 네. 캘린더 데이로 12일이 포함한 그 주에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되는데 12일이 포함된 그 주는 매우 다음 달에 발표하는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월 12일 날 발표하는 실업 청구 건수를 보니까 18만 건으로 여태까지 매주마다 발표했던 1월 달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보통 20만 건 정도 네. 계속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공교롭게 조사하는 그 기간에 발표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적었다는 것은 1월 달에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의 개선을 또 담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네. 컨센서스는 한 20만 건 이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지없이 미국 경제는 좋다. 그래서 고용을 좋아하는 이유는 소비는 소득의 함수,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고용에서 메이크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용지표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네. 이 높은 금리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계속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문제가 나타날까 궁금해 생각해 보면 역시나 카드 사용 네. 양의 증가, 네. 앤드 연체율의 네. 증가 네. 이런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당 잔고, 개인 잔고 하락 뭐 네. 이런 것들, 저축률의 하락 네. 이런 게 나오면은 야 이제 진짜 안 좋은 때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오늘 발표하실 자료 중에 네. 그 내용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미국의 카드 사용의 연체율은 학자금하고 똑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규모를 볼 것이냐 아니면 연체율 레벨을 볼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이견이 있어요. 네. 사실 다 봐야 되죠. 어쨌든 늘어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네. 근데 말씀 주셨으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퇴사자들 미국 고용이 워낙 타이트하고 좋기 때문에
퇴사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요. 네. 챗 GPT와 AI 혁명에 의해서 재취업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봅니다. 네, 고용은 특히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자동화와 또한 대체제의 인력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네. 서비스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턴오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지금 퇴사자들은 미국의 유연한 고용시장에 항상 나왔던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취업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과거보다 지금 더 미국 사회에서 취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이런 퇴사자들의 이런 수치들이 증가하는 것이 저는 결코 달갑지 않다. 근데 오늘 그 졸츠 보고서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자발적 퇴직자는 3년 만에 최저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좀 쫓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가면 무섭죠.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월 5일 날 중국 얘기인데요. 네. 중국이 미리 예고했죠. 지준율을 크게 인하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중국이 현재 유동성 함정에 걸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죠. 네, 네. 제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기업 측에서 그러니까 가계, 정부, 기업이 있는 거죠. 3주체라고 봤을 때 기업의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고 옆 나라인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떠한 성장 동인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은 부채를 항상 동반하니까요. 네네. 자,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 회색이 기업인데요. 자만 보시면 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016년 말부터는요 거의 횡보였어요. 게다가 최근에 다시 그거를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여전히 기업 쪽에서의 자금이 돌지 않을 가능성, 유동성 함정 여전히 갖고 있고요. 정부도 모든 걸 떠안고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의 가계 부채가요 횡보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저축률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계를 놓고 보면 자 지금의 이제 중국은 올해 드디어 5% 성장률을 포기하는 해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투입할 겁니다. 유동성 레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피지컬 멀티플레이어, 즉 재정 승수가 한 25%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25%의 돈을 더 써도 네. 이전과 똑같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상당 부분 부채가 많은 곳에 지금 돈을 투여하고 있다. 2월 5일 날 시작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이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위안화 여전히 약세 압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미국 수출이 중국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이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라 네, 중국이 줄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늘어난 거니 그만큼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한국은 맞습니다. 수출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네.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회복을 못하면 한쪽 측면이 계속 날개 한쪽이 꺾인 상태로 우리가 비행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회복이 안 되면 24년도도 호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네요. 선행 지표들은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네.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차트 오른쪽을 보시면 일평균 수출도 우상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우상향의 각도 기울기 자체가 조금은 완화적일 것이다,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하고 수출하는 품목과 중국하고 수출하는 품목이 좀 다르죠. 네. 러프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자동차가 많이 가고요. 네. 중국은 여전히 중간재와 반도체가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사활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 반도체니까 네. 그 여파가 있는 것이고 저는 한국은 현재 체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다이어트라는 게 하나의 의존도로 피버팅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통과 의뢰가 적어도 1, 2년은 더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늘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 땅덩이였던 중국향 수출이 줄고 있다는 거 또한 통계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의 MS가 6% 정도 언더 깨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결여되고 있다는 네.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네 번째 포인트는 좀 빠르게 가는데 미국입니다. 또 ISM 서비스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ISM 지수는 제가 중요시하는 소프트 데이터이고요.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인 것이죠.
서비스업 경기를 물어보는 지수입니다. 통계적으로요. 서비스업은 정의 자체가 구축된 지가 요 근래예요. 사실 한 10년, 15년. 그래서 제조업은 명확하지만 서비스업은 지표 자체가 좀 희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는 꽤 간단하지만 미국 전반적인 서비스업 업황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서비스 업황이 대부분 국가의 설명력을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네. 중요한데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97년도부터 발표합니다. 여태까지 발표된 걸 전부 다 갖고 왔습니다. 기준이 50이고 보시면 어떠세요?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내려가면 대부분 경기 침체였고요. 네. 이번에 잠깐 침체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했다가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50.6포인트입니다. 0.6%포인트 차이로 근접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할 텐데 50을 뚫고 내려갈 것인가가 네. 이제 처음에 관심사고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FOMC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담보할 가능성이 커요. 네네. 그런 의미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해결했다는 게 그전 FOMC에서 나왔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수요 단인데요. 오른쪽 차트가 ISM 서비스업 지수에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지표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가격 지불 지수 당연히 서비스업에 지불하는 가격이니까 네, 주황색입니다. 최근에 다들 피크아웃 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업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 단에서의 하락 압력도 담보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과연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까가 네. 매우 중요하고 제가 타이틀에도 달았지만 2003년 3월과 2022년 12월 이때를 제외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는데 경기 침체가 없던 두 달을 제외하고는 초유 없는 사태. 그래서 이번에 50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것인가가 처음의 관심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이번에 기준치가 바뀝니다. 원래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다가요. 예. 최근에 2년 동안에서는 1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미국 자체적인 통계도 바이어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치를 산정하냐면 직전 연도,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2023년 한 해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적게 하는지를 품목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소매 판매의 연간 상승률, 증가율, 감소율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가구점, 백화점, 주유소, 건설자재, 가전 등이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의 품목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전 쪽에서의 웨이트, 가중치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눈을 번쩍이게 하는 것은 부동산, 건설 쪽에가 하나 익스포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네.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반응할까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CPI 기준입니다. PCI는 좀 다른데 CPI 기준으로는 좀 적을 것이다, 둔감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치 바뀜에 의해서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까. 왜 그러냐면 1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아보면 작년 1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혼란을 한번 줬었죠. 네. 바로 이어졌던 FOMC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기자회견에서 좀 질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워낙 기자들이 현재는 유동성에 매몰돼 있어서 이런 펀더멘털리 경제 지표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저 개인적으로 2월 달에 발표하는 미국의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스페시픽하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어렵나요? 네, 아니요. 예. 그 주택 가격이 네. 네. 주택 지표들을 보면 막 섞여는 있는데 네.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오늘도 발표된 20대 맞습니다. 도시가구 네. 주택 지수가 일단 우상향이에요. 네. 그러면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려고 하는데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주택 쪽이다. 네. 이렇게 안 꺾이면은 뭐 다른 이제 재화 가격은 이제 떨어질 만큼은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맞습니다. 유가도 굉장히 낮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네. 인플레이션 떨어뜨릴 텐데 만약 이렇게 집값이 안 떨어지면 생각하는 타겟팅인 2% 수준의 인플레가 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연준이 주목하는 PC의 품목들의 웨이트는 사실 CPI보다 주택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진 않습니다. 네. CPI는 거의 40% 정도에 되고 있고 PC는 거의 절반 수준이니까요. 그래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미국의 주택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게 한국으로 약간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거래는 없고 호가만 떠 있는 상태. 네,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신규 주택에 대한 자연적인 거래만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는 철저히 허수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그래도 높은 가격이 지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언제 한번 거래량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 네. 그래서 미국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가격이 떠받친다. 그거는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이전에 빌렸던 낮은 금리의 그 모기지론을 다시 한번 재갱신할 유인이 적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겠지만 네, 기존 주택의 거래가 안 된다는 게 사실 초유의 사태이긴 합니다. 네, 그만큼 긴축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연준의 빠른 긴축에 대한 나비 효과가 이렇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아직까지는 겉으로 보면 가격이 안정되니까 나쁠 거 없지라고 보지만 상업용 더 나아가서 주택시장에서의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가격이 지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안은 비어 있고 겉은 지지되는 상태. 그게 불안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너무 높다. 네. 특히 캘리포니아 이런 쪽은 20% 훌쩍 넘어버린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국하고 다르게 그 노동자들이 원하는 원격 근무가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원격 근무다. 네. 코로나 때 해보니까 괜찮네. 네. 이러면서 워낙 자본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임대료 안 내고 그냥 하면 좋겠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집에서 해라. 네.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국의 PF 마냥 한국 PF 터지면서 뭐 새마을금고 이런 거 터진 것처럼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분명히 문제가 날 것 같다. 저는 추정을 하고 뭐 당연히 합리적인 추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이미 났었죠. 예, 이미 네. 뭐 SVB 있었고 다른 몇몇 은행도 있었는데 이제 본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긴급 구제 기금 BTFP가 3월 11일 날 이제 종료가 끝나죠.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재할인율 창구 DW로 이제 치환한다는 건데 네. DW는 아시는 것처럼 금액이 5천억 달러가 맥스예요. 그래서 규모가 5천억 달러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범위를 넓히냐 이게 또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저희가 뭐 짜고 치는 건 아니지만 네. 2월 달에 연준의 의회 보고가 있어요. 음. 네, FOMC보다 더 많은 질의가 있을 겁니다. 네네. 딱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긴급 자금이 그만두면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긴급 수혈, 네. 최종 대부자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블랭크, 빈 공간이 생기는데 네. 그만큼 1년 전에 SVB 사태 이후에 미국의 금융권, 특히 지역 연은들은 지방은행들은 건전해졌는가 네. 또한 그들의 익스포저가 있었던 상업용 부동산은 개선이 됐는가라고 보면 별반 바뀐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봉합에 의한 유동성마저 없어지는 게 물론 없어지는 이유도 명확히 하죠. 모럴 해저드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게 또 다른 대책이 무엇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다들 이번 FOMC도 그렇고 연준의 반기 보고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최종 대부자니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있을 것이다. 네. 예, 왜냐하면 BTFP라는 것도 만들어서 했으니까. 다만 저는 연준이 그런 것들조차를 미리 터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만들지 않을 것 같고 이번 SVB 사태처럼 한번 급발작이 있은 다음에 바로 빠르게 메이크업 할 거다. 그러면 한번 급발작을 우리가 어쨌든 경험해야 되니까 그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연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언제든지 뭐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쓰라는 식으로다가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마통은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그거 쓰는 순간 쟤 되게 부실해 네. 하면서 모든 시장이 다 끊어질까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창고 금고가 있어도 거기다 손을 못 내밀었는데 네. 이제는 무조건 써 자꾸 이렇게 해서 네.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급하게 SVB처럼 이틀 만에 망하고 이런 걸 없애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낙인 효과를 제거해주면서 네. 단기적인 유동성 창구를 열어주는 것인데요. 근데 또 이게 DW는 저 재할인 창구를 또 단기적인 롤오버예요. 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이 그럼 많은가 그런 걸로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좀 올랐죠? 네. 최근에.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자시잖아요. 2월 달부터 삐걱거렸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재무부에서 1분기 이제 그 자기네 채권 발행 수준 얘기하면서 2분기 보니까 채권 발행량이 확 줄더라고요. 네, 대부분 2분기 뭐 계절성이 있긴 하죠. 네, 그래요? 매년 계절성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뭐 7,600억 달러에서 2,000억 네. 달러로 훅 줄어드는 예, 거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2분기부터는 오히려
금리 쪽에서는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수급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네. 움직일 것인가, 네. 그냥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움직일 것인가는 또 한번 세무를 해봐야죠. 네. 네, 근데 작년 2분기에도 사실 국채 발행은 계절성으로 적었는데 네. 그래도 금리는 움직였다는 것이 음. 또한 반면교사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자꾸 떨어지면 여기서 채권 발행도 없어지고 이러면은 금리가 쉽게 이제 위로 못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연준이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네, 시장 드라이가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네, 아무도 손 안 대고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금리 네. 인하 효과를 충분히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지금 한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를 이미 보고 있으니까요. 네. 연준이 바라는 게 그거일 텐데 네. 이게 얼마나 먹힐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좀 비정상적인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네. 항상 부작용이 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우리가 늦게 인지할 뿐라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그 연준의 그 QT도 네. 원래 이제 900억 달러씩 하면 석 달이면 3927 한 2,500억, 700억 달러까지 가능한데 네. 1,000억 달러 중반 정도에서 이제 QT 하는 걸로 네. 가이드라인을 좀 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전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얘네 진짜 선거 때문에 이러나? 경기를 네. 안 죽이려고 진짜 노력한다. 네.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야, 분명히 900억 달러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하면 네. 돈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늘려놓은 돈을 하나도 안 줄여놓으니 네. 미국 경기가 그냥 이 돈빨에 의해서 그냥 몇 개월 더 가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1980년대 자본 자유화 이후에 만들었던 이 플랫폼에 지금 거의 정점을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이런 불협화음들을 묻지마 유동성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 묻지마 유동성의 면제부도 제거해주고 오히려 치킨 게임이 아니고 먼저 안 쓴 경제 주체들한테 오히려 더 주가 측면에서 페널티를 주고 이런 아이러니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뭐 모든 걸 다 새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항상 엇갈리고 뭔가 리뷰에 대해서 뭔가 공백이 있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계속 가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네, 연속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저희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3분밖에 안 2월 남았네. 관전 포인트 9가지 다 말씀하시지 못한 거죠? 뭐 한 절반 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계속 3분 들어보겠습니다. 남았군요.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 가장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좀 꼽아주세요. 네, 헤드 페이크라고요. 저 농구 좋아하는데 네, 고개를 까딱해서 공격수를 숙이는 것입니다. 네. 자칫 물가의 현재 기조적인 둔함,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의 안정기를 너무 맹신하지 않는가? 연준은 물론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 의해서 저는 스탠스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다르다.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낮은 물가에서 높은 물가로 갔을 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대라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그 인계치가 2.5%였다면 내려갈 때는 2.5%보다 훨씬 더 낮은 물가 수준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3%가 PCE 기준으로 좀 깨졌다. 그래서 이제는 2%에 가까워졌다가 아니고 저는 2%의 초중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속돼야지 드디어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고 연준이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가 특히 위험 선호가 달라진 것은 연준에 대한 과한 기대인 것이죠. 네. 작년에도 그 과한 쏠림에 대해서 항상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1월 FOMC가 아니고 본 게임은 3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3월 달에도 지금은 사실 기대가 높아요. 이날 할 거다라는 거 베팅이 들어간 상황이고 네. 절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좀 과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금 패드워치 쪽에서는 3월에 금리를 꽤 많이 올리고 6월 달 안에 3번 올릴 거로 거의 확신하고 있었는데 좀 밀렸어요. 네. 이제 드디어. 맞습니다. 50대 50 또 깨고 내려갔어요. 네. 우리 자주 이제 전망을 내주시는 저희 인포맥스에 전망을 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빈센트님은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첫 금리 인하가 언제다? 네. 아마 PD님들이 제가 비유를 드렸기 때문에 편집을 맡고 있을 텐데 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연준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기준금리 인하를 늦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네, 그 네, 상황에서 경제가 온전하다면 한 100bp 정도 인하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경제가 부러진다면 훨씬 더 인하폭은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하는데 100bp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번이나? 한 번에 50bp씩 두 번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과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려면 경기가 우장창하는 느낌이 한번 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FOMC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7월 달 한 3-4번 있으니까요. 예, 예. 네, 뭐
한 100bp 정도의 인하 가능성을 보면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다. 우리 빈센트님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는 금리를 굉장히 늦게 인하할 거라고 보시는 반면에 네. 폭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단 가정이 그 사이에 늦게 하면 할수록 경제가 지금은 탄탄하지만 좀 더 냉각스럽다면 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인하를 폭을 넓힐 것이다. 늦게 함으로써 압박을 더 주는 바람에 더 빨리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오늘 아주 타이트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쉴 틈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시청자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네네. 모두 전달이 됐을까요? 항상 예. 정해진 시간에 다 하는 게 역량 차이인데요. 제가 아직 미숙하니까 매번 100%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화면 네. 보시죠. 네,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인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보험적으로 인하하면 주가 좋았고요. 침체성으로 인하하면 경제는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네. 예, 지금 잘.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시장은.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부 시간은요. 빈센트 업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